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흥인지문은 조선 태조 7년 한양 도성의 동쪽 문으로 건설되었다. 흥인지문의 명칭을 살펴보면 흥은 번창한다는 뜻이 있으며 이는 오행으로 동쪽을 말한다. 낙산 일대의 지세가 낮고 허한 이유로 다른 문과는 달리 갈지자를 넣어 약한 기운을 보충하고자 한 것이다. 흥인지문은 서울의 다른 세 문과는 달리 옹성이 둘러쳐져 있다. 이 역시 동쪽의 기운을 보호하고 약한 집안을 북돋아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생각에서 건설된 것이다. 이곳이 도성의 3대시라 불리우는 이현 시장의 모습일세. 이곳 역시 옛날엔 이렇게 번성하진 않았지. 시전 역시 국가의 물자를 공급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해야 했지. 헌데 양란 이후 서울에 상주하게 된 군병들에게 넉넉히 쌀을 주지 못하게 된 정부는 이들의 상업을 허용하였어. 이러한 새로운 상업 세력이 등장하자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으로 맞대응하게 되었지. 금난전권을 가진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유기전이었다네. 이 금난전권으로도 난전의 발호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난전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어.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 거야. 해서 정조대왕께서는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그런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일명 신의 통공 조치를 취하셨어. 이현 시장은 동대문을 통해 들어온 곡물, 마, 면포, 채소, 과일 등의 행상인들이 모여 크게 시장을 이루게 되는 거지. 이러한 배경으로 과거부터 발달한 동대문 시장은 오늘날에도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와 못지않은 큰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고층 빌딩과 사방으로 뻗어 있는 큰 도로, 그리고 지하에서 오가는 1, 4호선의 지하철은 이 일대가 서울의 중심적 위치임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도심 속 외로운 섬처럼 서 있는 흥인지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일제시대인 1899년 5월 서대문에서 청량리 간 전찻길이 개통되면서 흥인지문을 지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라 1908년 3월부터 북쪽과 남쪽의 성벽이 철거되고 동대문 운동장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허물어짐 속에서도 80년간 잘 버텨오던 흥인지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순환을 겪고 있다. 예로부터 전승되는 설화 중에 흥인지문이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종이 영월로 귀향과 사약을 받기 직전 영월이 있는 동남쪽으로 흥인지문이 기울었다는 것이나 광해군 말년 인조반정군이 모의를 주도하던 홍제원이 있는 북서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또 이모군란으로 명성황후가 흥인지문으로부터 동남쪽인 장어원으로 피신하자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런데 최근에 흥인지문이 기울어지는 곳은 설화에서처럼 국가에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부분적인 집안 침하 때문이다. 흥인지문의 집안은 원래 약했다. 태조 5년인 1396년 흥인지문 건설 당시에도 집안이 연약하여 나무 말뚝을 박고 돌을 채워 집안을 다졌다는 기록이 있다. 1999년부터 서울 성곽 복원 사업으로 복구된 흥인지문의 성벽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른 쪽의 성벽들도 갈라짐이 더욱 심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집안의 불균형적 침하로 인한 기울어짐이다. 흥인지문의 집안 침하가 심화되는 것은 급격한 지하 수위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주변의 대형 빌딩과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수를 끌어쓰는 데 원인이 있다. 종로구와 문화재청은 흥인지문 일대의 집안 침하 방지와 성벽 보존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한 계측과 연구를 통한 철저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보물이로인 흥인지문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시장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오던 흥인지문 일대는 2004년 청계천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서울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기존의 소비 중심적이고 청소년 위주의 활동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잠들지 않는 도시 속의 고도로 자리 잡고 있는 흥인지문. 이제는 시민의 휴식처로 대한민국 서울 중심을 지키는 대문으로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숭례문은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지금의 남산 성곽과 만나는 곳에 건설되었다. 한양 정북향의 북한산 경복궁과 일직선상에 이 숭례문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600년 전 숭례문이 건립된 때는 고려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이상적 왕도 국가를 꿈꾸는 신흥사대부의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조선 선비의 개혁 정신과 초심이 숭례문의 건축 철학에도 배어들어 비록 단순하지만 위엄과 기품이 밴 아름다움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주변 성곽이 남아있지 않지만 숭례문을 비롯한 사대문은 무엇보다 도읍인 한양을 방어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숭례문은 사대문 중 정문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사신이 한양에 올 때에도 숭례문을 통해 도성안으로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숭례문을 지나면 현재의 남대문로를 따라 광통교, 종루, 은종가가 들어섰고 그 길은 북쪽의 육조거리를 거쳐 국왕이 거처하고 있는 경복궁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즉 숭례문은 임금의 거처로 오기 위해 지나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사신뿐 아니라 국왕 또한 한양을 나설 때 궁궐을 나와 정문인 숭례문으로 행차를 했다고 전해지니 숭례문이 가지는 상징성이 어떠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숭례문이 정문으로서의 찬란한 역사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시 국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포기한 채 북쪽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얼마 뒤 외장 가토기요마사의 군대가 숭례문을 통과하며 한양에 입성하게 된다. 외적의 침입을 도읍의 정문으로 맞아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구한말에 이르면 숭례문의 순환은 크게 다다른다. 당시 숭례문은 인근 객주들의 광고판이 문 곳곳에 붙어 몸살을 겪었다고 한다. 건립 당시의 정신과 정문으로서의 위엄이 망국의 세태와 맞물려 희미해진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숭례문을 비롯한 성곽이 계속 훼손되어 갔고 1899년 시내 전차 노선 공사로 인해 성곽이 철거되는 등 순환을 겪다가 결국 식민지 시대 숭례문과 이어진 소위문과 남산의 성벽이 헐려 없어지기에 이르렀다. 근래 이르기까지 숭례문은 국보 1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보존이란 명목하에 차도 한가운데 섬처럼 고립되어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허나 지난 2004년 숭례문 광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일대 도로 교통 체계를 변경하고 숭례문 주변을 잔디로 꾸미는 등의 공사를 거쳐 마침내 2005년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역사, 휴식의 공간으로 숭례문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자칫 잊혀질 수도 있었던 숭례문의 옛 정신과 상징성이 시민들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나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숭례문이 최초로 중요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34년 조선 총독부의 조선 중요문화재 보호령에 의해서였다. 당시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현대에도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식민치하 당시 해체된 돈이문과 달리 숭례문이 보물로까지 취급되며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일본 사학자 오타 히데하루의 2002년 논문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타 씨 연구에 따르면 경술국치 이전에 일제가 추진했던 경성 일대 도시계획에 의해서 숭례문이랑 흥인지문이 이제 교통장애를 이유로 이제 철거 혹은 이전이 추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뭐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왜군의 선봉장이었던 가토와 고니시가
이 두 문을 통해 한양으로 입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제가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문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거지. 이제 반면에 이제 돈이문 같은 성곽은 이제 일제가 이제 관련된 역사성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철거되는 비운을 맞게 된 거야. 나쁜 놈들이네. 오타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물 유적들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는 근대사의 맥락 속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전승 기념물이라 하여 보존된 문화재가 해방 뒤 아무런 고증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의 국보 1호 논란은 기존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성찰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숭례문의 국보 1호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으로서의 가치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최근 광장 조성일에 열리는 숭례문 파수 의식은 숭례문이 문화재로서 가지는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숭례문의 성벽 복원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숭례문이 국보 1호인 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숭례문이 500년 조선왕조 역사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자 건국의 정신이 깃든 거대한 기념비요, 지금도 우리의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 그 자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동대문과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었을 서대문은 풍수지리나 이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러 번 그 자리를 옮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유교의 인이예지를 따라 돈이문이라 불리었으나 이후 서전문, 세문 등으로 불리며 그 자리만큼이나 다양한 이름을 가진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는 일제시대의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허물어진 이후 훼손을 넘어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유일한 문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성문을 포함한 성곽조차 찾기 힘들며 복원이 되고 있는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제는 사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서대문은 그 지명과 함께 표석 하나만을 외로이 남겨둔 채 그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 속칭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이문은 서울 성곽의 4대문 가운데 서쪽 큰 문으로 서대문, 세문, 신문이라고도 한다. 태조 5년 9월 한양 도성의 제2차 공사가 끝나고 8문이 완성되던 때에 현재의 사직동에서 독립문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세워진 듯하다. 돈이문은 오행 중 금에 해당하는 을을 표시하며 중국과 통하는 문이었으므로 중국과의 의의를 더욱 돈독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 13년 사직동 고개에 있던 돈이문을 폐쇄하고 그 남쪽에 새로 문을 내어 서전문이라 하였다. 서전문의 위치는 구 서울고등학교 자리로 추정되며 현재 경희공터이다. 그러나 세종 4년 2월 도상을 수축할 때 서전문에 옹성을 쌓기 위하여 특별히 평안도 군인 1000여 명을 징발하였으나 지대가 높고 험해서 통행이 불편하다 하여 옹성을 쌓지 않고 서전문을 헐어버렸다. 이에 그 남쪽 마루턱에 새로 문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흔히 세문이라 불렀다. 이때 동대문에서 종로 서대문까지 일직선으로 그어졌던 큰 길이 지금의 신문로 2가 경찰관 파출소 근방에서 구부정하게 휘어지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신문로와 세문안이란 지명은 이때부터 붙여진 것이다. 그 뒤 헐어진 세문은 숙종 37년에 다시 세워지나 1915년 일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시구역 개수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철거되고 말았다. 서대문은 이괄의 난과 사연이 얽혀있는 문이다. 이괄은 조선조 광해군과 인조 때의 무신으로 광해군 15년 북병사에 보직되어
부임하기 전에 인조반정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무예뿐만 아니라 문장도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문신이 아니라 무인이었기 때문에 1등 공신이 아닌 2등 공신으로 처우를 받게 됨에 불만을 품고 인조 2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무학싸움에서 패전한 이괄은 쫓기는 몸이 되어 가까운 서대문으로 도망하려 하였지만 어느새 문은 백성들에 의해 잠겨 있었다. 일제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된 서대문은 광복 이후에도 도로가 편하다고 하여 계속 복원을 미루고 길만 넓혀갔다. 이 때문에 이 근방은 성벽이나 문이 전혀 없으며 도니문터에서 사직터널 위까지 이젠 건물과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이곳에서 서울 성곽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위스 대사관 오른쪽 언덕으로 작곡가 홍남파가 살던 집을 찾아 그 뒷길 오르막을 오르면 연립주택 1층 주차장으로 옛 성곽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인다. 복원에 대한 안일함과 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인해 그 모습을 잃은 서대문. 언젠간 옛 자취를 드러낼 날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서대문 성곽의 성벽은 기계로 복원된 다른 성곽과는 또 다른 설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숙정문은 한양의 북문으로 1396년 다른 문들과 함께 준공된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원년에는 숙정문을 폐쇄시키자는 건의가 기록되어 있다. 풍수학생 최양선이 상서하였다. 지리로 고찰한다면 국도 장이동문과 관광방 동쪽 고갯길은 바로 경복궁의 좌우팔입니다. 빌건대 길을 열지 말아서 지맥을 온전케 하소서. 왕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숙정문의 폐쇄의 역사는 시작된다. 숙정문의 주변 환경을 보면 북한산이 도로를 가로막고 지형이 험하여 자연이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또한 폐쇄의 원인은 풍수지리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풍수지리학에서 숙정문이 있는 북쪽은 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지연 문장 전상고에서 실학자 이규경은 숙정문을 열어두면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음기에 의해 상중하간 지풍이 불어 여인들이 문란해진다고 했다. 상중하간 지풍이란 부녀자들이 음란해지는 바람을 뜻한다. 그런데 풍수지리적 폐쇄의 배경 뒤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담겨 있다. 정월이 되면 민간의 부녀자들에게는 보름이 지나기 전에 숙정문에 3번 다녀와 맹마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장안의 부녀자들에게 외출산이 되어 일종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풍습으로 인해 숙정문 일대는 문정성시를 이루게 된다. 여자들이 모이자 자연스레 부녀자들에게 수작을 부리는 한량들도 모여들게 되면서 남자 못난 것이 북문 가서 호강한다라는 속담이 생길 만큼 숙정문은 사교의 장이 된다. 숙정문 주변의 분위기는 갈수록 문란해져 관에서는 상중하간 지풍을 문제 삼아 숙정문을 폐쇄한다. 이러한 숙정문 풍속에 대한 기록들은 정조연간 유득공이 지은 경도잡지나 헌종연간 홍성모가 지은 동국세시기 등에 남아있다. 서울성의 북문을 숙정문이라 한다. 항상 닫고 가여 보름 전에 한간의 부녀자들이 3차례씩 와서 논다. 이 문이 액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굳게 닫힌 숙정문은 가뭄이 들었을 때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23년 7월 24일자를 보면 양의 기운이 강한 가뭄을 다스리기 위해 남문을 닫아 양기를 차단하고 북문을 열어 음기를 받아들이자는 기록이 있다.
축정문이 열려 왕래하던 사람들은 축정문 밖의 신비한 바위에 대한 전설을 전하기 시작했다. 북문이 닫히지 않았던 옛날, 북문 근처에 늙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 좀 쉬어야겠다. 아유, 힘들어. 오늘도 고된 하루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무꾼은 한 바위 틈에서 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쌀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나와서 나무꾼은 그 쌀을 받아다가 기내를 해결했어. 쌀이 나오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꾼은 욕심이 생겼지. 이 쌀로 끼니만 해결하지 말고 모아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무꾼은 자루를 가져와 쌀을 모으기 시작했지. 나무꾼이 욕심을 부리자 바위에서는 쌀 대신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 이 전설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쌀바위 전설로 기록되어 있다. 막걸리빛의 액체가 흘러나온다는 쌀바위는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되지 않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1위 사군부대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후 수도권 방위와 국가원수 경호가 절실히 요청돼서 이 지역을 출입 통제했습니다. 이런 문화공간을 개방을 해서 국민들과 같이 문화생활, 정서생활을 누리자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여기에 개방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과 풍수적인 이유로 폐쇄됐던 축정문은 1970년대 이후 민간인의 출입도 통제되는 등 비운을 겪었고 그 폐쇄의 역사는 현재에까지 이르렀다. 축정문의 오랜 폐쇄의 역사는 2006년에 이르러 관광과 문화재 복원 등의 이유로 개방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미래의 축정문은 어떤 역사를 갖게 될 것인가? When I was a young boy, my father took me into the city to see a marching band. He said, son, when you grow up, would you be the savior of the broken, the beaten and the damned? He said, will you defeat them, your demons and all the non-believers, the plans that they have made? Because one day I'll leave you a phantom to lead you in the summer to join the Black Parade.
saying sorry.